민심의 바로메터인 호남이 뒤집어진다. 이걸 계속 강조를 하는데 시장에 갔더니 유튜브 방송들을 많이 나를 해주더라. 그게 이제 민심이 반영이래. 근데 실체는 어땠냐면 오늘 또 정정할 내용이 있어요. 지금 호남 민심이 뭐 뒤집어졌다, 뭐 난리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했어. 그런데 실제로 과연 어떤가? 요거는 저희가 좀 검증을 좀 다각적으로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이정주 기자의 일단 현장 르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호남 사랑입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전북이 그 전체 득표로 보면 19만 표밖에 안 되는데 이제 전체 비중에서는 12%예요. 광주, 전남, 전북을 합해서 호남이라고 그러잖아요, 통상은. 근데 광주, 전남이 20% 정도 되고 전북은 12%예요, 12%. 다 합쳐서 30%. 네, 그렇게 해서 이제 33% 되는데 그러면 어디서 승부를 걸어야 되냐?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충청에서 압승을 하고, 근데 표는 얼마 안 되는 거 자기도 알아. 요게 처음에 충청하고 경남에서 1위를 하면서 쭉 달리잖아요. 쭉 달리다가 호남에서 어떤 효과를 얻으려고 하냐면 호남을 두 개로 쪼개는 거죠. 두 개로 쪼개서 전북의 투표를 높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북지사도 우리가 당선을 시켰으니까 그렇죠. 전북 표심을 우리가 잡아서 정청래를 당선시키겠다는 게 그 캠프의 전략이다. 그렇죠. 네. 호남 반도체 그 발표 나왔을 때 메가시티. 근데 네. 광주 전남에 제가 주변 지인들이 많이 물어보잖아요. 광주 전남 사람들은 전북에서 젖짝이란 말을 살면서 처음 들었다는 거야. 요게 재밌는 말이에요. 전남이나 전북을 지금 갈라놓은 거야. 갈라치기 전문이잖아. 젖짝? 보통 젖짝이랑 영남을 의미하지. 요놈 봐라.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게 현장에서 감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갈라치기 말고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것인데, 그러면서 오늘 방송 내내 민심의 바로메터인 호남이 뒤집어진다. 이걸 계속 강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갔더니 어디 시장에 갔어요. 시장에 갔는데 시장에 갔더니 유튜브 방송들을 많이 나를 해주더라. 그게 이제 민심이 반영이래. 근데 실체는 어땠냐면 자, 악수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분들 그냥 갑자기 악수를 당한 거지, 이분들은. 아니 뭐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악수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근데 지금 시장 여기 분위기는 안 좋은 거야, 여기가. 들어보세요. 세금 아깝다. 빨리 길 비켜라라고 그러잖아요. 세금 아까워. 이러고 있는 게 바로 지금 호남의 민심이다. 그리고 실제로 어제 뭐 광주 전북 전남에서 뭐 10,000명 3,000명 모인 영상들 보셨을 텐데, 뉴탐사가 송정리인가요? 송정역, 광주 송정역. 옛날에 송정리, 송정동이죠. 송정리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네. 여기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어. 시민들이 악수 없는 건 아니고 한 요청하는데 4명 있네요. 수행원. 딱 한 명. 딱 한 명. 아이고. 이런 상황, 호남이 지금 뒤집어질 수 있는지. 자, 이렇게 뒤집어졌네요. 왜냐하면 이렇게. 민주당 대표고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대표로 초기에 당대표 될 때 지지율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박수치고 기대하고 법사위원장 폼나게 했던 것처럼 당대표로서 정말 원팀을 보여달라 했을 때 송정역에 갔으면 정청래 후보가 어떤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그냥 못 걸어가지.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정말 친근하게 정말 눈빛, 그다음에 뭐 악수 이런 거로 막 지지를 보내줬을 거 아니에요. 환호도 들리고. 정말 얼굴 보면 네. 절대 거짓말 못할 것처럼 보이는 분이죠. 김영호 의원. 정청래 후보는 요즘에 요분 또 박쥐 네, 공격받아가지고 박쥐. 많이 네. 상심하셨어요. 정말 아마 그 당시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라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마지막 슈퍼위크 수도권과 호남 거기서는 정청래 대표가 패배도 아주 큰 패배를 할 거라 저는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호남을 요새 자주 가는데요. 정말 이 세기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이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 반도체 AI 그 메가 프로젝트, 정말 우리 그 정말 많은 서러움을 겪었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시민들이 너무나 지금 고무돼 있어요. 맞아요. 이 사업이 맞습니다. 호남의 평생 먹거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의 지금 가장 큰 고민은,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가 됐을 때 당정청이 일원화가 깨짐으로써 이 호남의 메가 프로젝트가 10% 돌아가는 거예요. 10% 돌아가고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호남에서는 김민석 후보 쪽으로 완전히 결집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저도 호남 쪽 취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분위기를 반영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메가 프로젝트라는 게 당정청이 아주 일사불란하게 기업까지 들어와서 일사불란하게 탁탁탁 진짜 정광석화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요만큼이라도 빈틈이 생기면 진짜 확 차질이 벌어지는 비즈니스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당정청이 일체가 돼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정청래 상상을 하면 끔찍한 거지. 지금 사실 이게 정확한 말씀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말이라는 게 사람의 표현이잖아요. 사람은 말을 하는 동물인데 이 김용호 의원 봐도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최민희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의 귀에 들렸다면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나쁜 말이거든요. 죄송합니다 하고 아이 그 하여튼 네가 들어서 내가 사과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을 한 게 문제지. 그럼 그 다음에 불편했다면 뭐 이런 식의 이게 기자를 했던 사람이 그다음 말을 직업적으로 하는 정치인이 이런 말을 하고 그것도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하면 저는 이건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청래 맞습니다. 후보든 최민희 후보든 자기가 하고 있는 말이 어떤 말인지 이게 다 박제되잖아요. 그 다음에 후속 세대들도 보잖아요. 그들이 모시겠다는 국민과 당원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최소한의 품격은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리더 아니더라도.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정치인들이 거짓말하거나 사과 안 하는 거. 제가 김용호 의원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국회 와서 전반기 후반기 내내 교육위원회에 있어요. 김용호 위원장님이 이제 전반기 때 우리 교육위원장을 했습니다. 삼선 의원 하셔가지고 저는 저렇게 앳된 분이 삼선 의원 하셔서 참 대단하다 그랬는데 보니까 저희 다 동갑들이더라고요. 저희 86학번 이제 다 동갑들이어서 그래서 좀 더 친해졌어요. 동안이시구나. 예.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두 가지를 느끼게 됩니다. 첫째, 아버님이 그 엄청난 후농 김상현 선생 아닙니까? 근데 그 아버지의 후광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예, 자기가 어려서부터 굉장히 고생 너무 많이 했고 그 아버지 때문에 고초도 많이 겪고 그랬죠. 그런데 그런 얘기 일체 안 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이 너무 선하고 착해요. 그래서 늘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또 국회 오기 전에 이제 기자 생활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분석력도 상당한 분이죠. 앞서 제가 지금 이제 이 영상 제가 두 번째 보는 영상인데 생방할 때 봤었어요. 생방할 때 봤고 지금 다시 보면서 또 느끼는 거는 참 분석을 잘했다. 예, 맞습니다. 아주 굉장히 분석 잘했고 실제로 호남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아주 그냥 여지없이 그대로 잘 전달했다. 이 부분이 저는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글쎄 그 뒤에 아까 저 뉴스공장에서 어떤 발언이 이어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해석을 실제 하고 있다면 굉장히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정확하게 또 다시 한번 짚어주셨는데 실제로 최민희 의원 당사자한테는 아직 사과를 안 했어요. 방송에서만 지금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데 뭐 이성윤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뭐 김인석 후보한테 사과 안 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언론들이 좀 더 공격적으로 사실 문제 제기를 해야 돼요. 근데 저렇게 사과 안 해도 그냥 눈치고 지나가도 되니까 사실 저렇게 잘못 버릇이 길러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버릇을 잘못 들인 사람 중에 하나가 김어준 또 최욱 씨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뭐 여태까지 최욱 씨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온 사람인데 이런 행동 여러분들 어떻게 보세요? 최민희 후보한테 사과를 요구합니다. 최민희 후보가 닥쥐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제 당사자 김용호 후보가 진심으로 제대로 한번 사과받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현장에서 했기 때문에 이거를 또 한번 여쭤봅니다. 어떻습니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나 기분 나쁠 것 같아. 우리예요. 왜 웃고 또 그러니까 이거에 저렇게 진정성 없게 자기가 왜 뭘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얘기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하라니까 할게 라고 하는 게 인정되는 게 그걸 또 좋다고 박수 쳐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최욱 씨가 지금 이렇게 가면 최욱 씨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질 겁니다. 아니 그 공항에서 90도 인사하면서 먹어라 비슷한 것 같아요.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당사자도 없는데
아니 예를 들어 말이라도 있지. 김영호 의원님 제가 순간적으로 그렇지. 판단을 놓쳐서 의원님한테 결례를 했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 안 계시면 정말 죄송하고 곧 뭐 어디선가 뵐 테니까 그렇잖아요. 순회 경선하면서 뵐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정말 잘못했다고 그렇지.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 여태까지 봤던 최민희가 아니네 하고 최민희에게 플러스인데 이거 뭡니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걸 또 왜 박수 사람이 왜 이래요? 쳐주는 그 대형 스피커가 제가 있기 방금 때문에. 잘못 얘기했어요. 사람이 왜 이래요라고 그랬는데 네. 잘못 얘기했어요. 그럼요. 사람들이 왜 이래요? 그러네요. 체육 포함. 네. 자, 저희가 지금 가짜 뉴스를 오늘 특별히 지금 재미나게 팩트 체크 해드린다고 그러놓고 아직 하나도 못했어요. 맛배기만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까 노사모 참칭하는 거 보셨죠? 요게 이제 정청래 페북에 올라온 민주연합 청년 동지회 연청. 정청래 당대표 후보자 지지 간담회. 마치 이것만 보면 연청이 지지 간담회를 공식적으로 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연청에서 공식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윤철상 전 국회의원이 회장인데 모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청이 누굽니까? 우리 김홍일 말고 김홍업. 김홍일 의원도 연청 그렇죠. 회장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김홍업 우리 둘째 아들이 지금 김종대 비서관이 김민석 총리 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죠? 홍업 씨의 아들, 홍업 씨 아들이? 의원의 아들. 네. 네. 그러면은 사실 연청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김영호 조금 전에 우리 김준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김영호 의원 같은 경우가 후농 김상향 연청 후원회장 하셨고 그런 분들의 지금 세력이 그대로 지금 김민석 팀에 다 들어와 있는데 이걸 연청까지 지금 노사모도 먹고 연청도 먹고 이게 다 지금 이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자, 요거는 그냥 가짜 뉴스 축에도 안 낍니다. 본격적으로 저희가 하나 더 말 나온 김에 요런 것들을 정청래 지지자들이 돌리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지금 뭐라 그러냐면 김대중 정청래가 형제 같은 둘이더라. 형제는 아니죠. 진짜 아버지 너무 나간다. 에? 아무리 급해도 너무 나간다. 아들뻘도 아니죠. 그렇지. 사실은 저 막내 동생의 조카쯤 되는 거죠. 나이 차이가 몇 살 차인데요. 옛날 저희 때는 제가 막 기자 들어갔을 때만 해도 동교동 개가 남아 있었어요. 30년 전에 네. 기자 생활할 때 거기에 신발 정리도 못할 군번이야. 집안에 못 들어와요. 신발 정리가 아니라. 그렇죠. 네. 아휴, 무슨 형제? 코미디입니다. 자, 가짜 뉴스 팩트 체크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한정혜 정책위원장 5월 폐지 김민석 말 맞다. 요거 팩트 체크 해드렸죠. 제목만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요게 일방적인 김민석 주장으로 나가는데 사실이다 하는 거죠. 뉴스원. 김민석 측 정청래 허위 주장 형소법 5월 처리 당이 거부했다. 네, 요거 확인이 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도 조금 전 토론에서 논쟁이 됐습니다만 왜 명청 대전이 왜 허구냐? 뭐 이재명이 출마도 안 해도 왜 명청 대전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점잖은 박범계 의원께서 참전하셨습니다. 저는 박범계 의원 좀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전 박범계 의원이 가장 의외거든요. 원래 이제 예전에 정청래 그 후보가 이제 법사위원장 할 때 법사위 간사가 원래 김승원 의원이었거든요. 일 잘하고 계신데 굳이 바꿔요. 나는 박범계랑 일하고 싶다고. 그래서 굉장히 두 분 사이가 좋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겪어보니 박범계 의원도 야 정청래는 대표감은 아니다라고 뭔가 판단할 계기가 있으셨던 건지 한번 넌지 찾아가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왠지 김준영 의원님 뭔가 이렇게 알고 계신 게 있으실 것 같은 표정이시기도 하고. 글쎄요, 하여튼 네. 박범계 의원님이 네. 제 며칠 전까지 옆자리에 계시다가 제 지금 뒷자리로 가셨습니다. 예, 국회 본회의장 그리고 같은 또 교육위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박범계 의원님하고 얘기를 많이 하죠. 네. 박범계 의원님의 생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 잘 돼야 된다. 그래서 당과 대통령이 정말 제대로 돼야 된다. 그러려면 김민석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 짧게 그러셨군요. 박범계 의원 오랜만에 참전하셨는데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에요. 명청대전은 많은 소위 친명 지지자들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용어였고 명청대전이 만들어진 이유가 다 있는 건데 지방선거가 있기 전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소위 국정 동력에 대한 권위가 굉장했습니다. 그렇죠. 야당 측에서도 함부로 사사건건 비난과 비판하기가 어려운 국면이었습니다. 부처 기관을 공개적으로 중개하면서까지 대통령이 일선에서 지휘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박수를 마치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있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권위에 도전하는 어떠한 말도 먹히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야당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맞아요.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서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지방선거의 결과예요. 승리다 패배다의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동력과 권위가 결국은 의심받고 비판받는 계기가 지방선거 결과였다. 네. 그 지방선거를 지휘한 사람이 전 당대표였다. 였습니다. 명청대전이라는 거는 진짜 논리 정연하고 이럴 때 반박 보니까 불가. 법조인 같아요. 그렇죠. 맞나? 농담입니다. 네. 실제로 이게 양상이 대장동 때 상황이랑 네. 너무 똑같아요. 그러니까 대장동 진실 싸움을 우리 열심히 했던 기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처음에 이게 먹히기 시작한 게 당내에서 제기가 됐기 때문이거든요. 당내에서 제기하고 조선일보가 받아서 다시 국민의힘에서 공세가 되면서 어떻게 됐냐면 민주당 일부 지지세랑 내란당이랑 같이 붙어버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삼각파도로 이게 사실 전국을 휩쓸어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게 내부에서 유시민이 시동을 걸긴 했지만 이미 그 상존하고 있던 뉴스 공장 그 세력들이 내부에서 공격하고 이게 제도권 매체를 통해서 그리고 또 내란당에서 같이 공세를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국정 동력을 아주 현저하게 약화시키고 있는 현상이 대장동 때랑 너무나 유사하다. 그럼 지금 이재명 정부가 만약 위기라고 한다면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네. 주식, 부동산과 함께 유시민 정청래를 꼽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장동혁이 아니에요. 한동훈이 아니에요. 내부에서 흔드는 것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지지도도 낮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좀 뜨악하게 보는 시선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이건 정말 원통한 일이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원래 정책이라는 게 100% 지지를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특히 부동산, 특히 주식 같은 경우. 그런데 이게 찬찬히 설명을 들어보면 일부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소통하면서 정책이라는 거를 다듬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설득하고 설명하고 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 완전히 지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지금 공격만 있고 대통령이 지금 소통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실 청와대가 상당한 지금 혼선이 있는 게 일부 혼선이 있는 게 좀 확인이 되거든요. 전당대회가 좀 빨리 끝나야겠다. 그래서 단일 대우로 당청이 빨리 하나가 되지 않으면 오늘도 주식에 대해서 정청래 후보는 레버리지 ETF 당장 중단해야 된다는데 오늘 그 얘기 또 했나요? 네, 오늘 토론회에서 그 혼란을 어떻게 감당하죠? 그래서 저는 약간 의아하더라고요. 아니 홍익표 정무수석은 지금 뭐 하고 있나? 지금 당에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당에 좀 국민 여론을 돌릴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얘기가 막 TV 토론회 정청래 대표가 나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나? 저는 보면서 약간 좀 의아했어요. 지금 이게 보시면 이게 가짜 뉴스를 주도하는 게 원팀이 맞나? 정청래 지지자들인데 이게 뭐냐면 김민석 책임져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하고 이 액션 플랜 지시한 당사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제가 3월 4일 관계부처 회의를 확인해 보니까 요때는 이제 이란 전쟁 때문에 관련해서 주식시장 챙기라는 거였어요. 그때 이제 전쟁 때문에 주식시장이 좀 어려웠단 말이에요. 전혀 별개의 것들을 갖다 놓고 지금 김민석한테 몰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ETF 지금 중단하라는 얘기를 전문가들이라든가 지금 관계 의원들이랑 수기 과정 거쳐서 발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후보 토론에서도 본인이 밝혔듯이 이광수 씨를 면담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이광수 누굽니까? 뉴스공장에 출연하는 분이잖아요. 뉴스공장에서 심지어 그분은 당에 아무런 직책도 없는 분이에요. 심지어 그 간판 프로까지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광수 소장 저도 그분
주장에 일부 동의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데 실제로 이광수 씨와 면담에서 ETF를 빨리 없애야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하는 거라고 지금 밝혔어요, 본인이. 근데 이광수 씨 본인이 이 단일 종목 ETF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이거 사야 된다라고 방송에서 독려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ETF 단일 종목 ETF가 왜 시작됐는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거 이미 올해 1월부터 홍콩에서 한국 종목 가지고 ETF를 시작하니까 달러가 막 3억 불, 4억 불 계속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외화가 계속 나가면 환율 방어에 안 좋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요때 좀 더 우리가 보강 작업을 잘 했으면 좋은데 그 부분은 아쉽지만 어찌됐든 간에 당시에 그런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것이고 당시에 그거를 사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지금은 이거 중지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 하나 딱 주워 듣고 와가지고 지금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실제로 좋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에. ETF 계좌가 얼마인지를 혹시 알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ETF 계좌가 이번에 상한 조정이 또 됐죠. 예, 네. 아니 그러니까 계좌 자체가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청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분석하면 다 나오거든요. 50만 계좌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걸 지금 동결시키잖아요. 그러면 50만 계좌가 동결돼서 다 그냥 휴지가 되는 거예요. 저 이광수 소장의 주장은 물어주면 된다는 거야. 아니 그 물어주는 비용이 그게 지금 천문학적인 비용인데 그러니까요. 지금 근데 잘못 물어주면 그거 배임이에요. 아니 그럼요. 그렇기도 하고 이거는 이 금융거래 자본주의 시장과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물론 이제 이 ETF를 이제 금융 쪽에 있는 사람들 특히나 이제 증권사들이 아주 오랫동안 요청을 한 것이고 이것은 어쨌든 정부가 허가해 준 건 이제 맞는 거죠. 하지만 당시에 정부가 허가하고 또 여러 금융인들이 이 ETF를 갖다가 이제 금융시장에 내놓을 때는 이것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놓은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또 그 미국 이란 전쟁 이것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국제유가 문제가 요동치기 때문에 우리 주가가 좀 안정되지 않은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로 말씀하셨으면 훨씬 더 합리적이었을 텐데 이것을 무조건 계좌를 네. 없애야 된다. 이 ETF 자체를 없애야 된다. 그럼 이 엄청난 금융 대혼란을 어떻게 할 거냐? 그 홍콩으로 다 빠져나가면 어떡합니까? 똑같은 네. 상품이 홍콩에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사려면 달러를 환전해가지고 가서 사야 되거든. 실제로 ETF 만들고 나와서 달러 유턴했어요. 그리고 지금 환율 안정화되고 네. 있고 실제로 정부에서 좀 더 좀 적극적이고 빨리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은데 또 입법 사항이랑 연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ETF 전체 볼륨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그냥 그게 나름대로 시장에 반응을 해서 오늘도 이제 주식이 이제 안정적으로 상향세로 다시 전환이 됐는데 실제 지금 청와대에다 제가 좀 확인을 요청했더니 기사 3개를 제가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 외신 그렇게 좋아하고 신봉하시니까 좀 이거 좀 많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이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보시면은 로이터가 어제 현지 시간은 어제 보도한 겁니다. 지금 빅 인베스터스 think 자 한국말로 할게요. 대형 투자자들 한국 주식 매수세에서 전환 조짐이 있다. 그리고 이거 블룸버그 발로 모건 스탠리가 한국 증시 36% 추가 상승 여력. 네 그리고 블룸버그 쇼 테일러라고 하는 전문가죠. 한국의 펀더멘탈은 여전히 매우 강하다. 네 오히려 이렇게 해서 시장을 좀 안정시키는 발언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네. 일방적으로 중단 얘기하는 것보다 사실 뭐 레버리지의 정책이 옳은지 뭐 저는 뭐 그걸 평가할 능력은 없고 다만 이제 정청래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을 안 했느냐 그 부분을 좀 전 짚고 싶은데 4월달에 당 대표가 누구였습니까? 정청래 대표 아니었습니까? 그때 정부에서 이런 걸 도입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럼 당에서는 어떤 의견을 냈고 그리고 당의 엄연히 민주연구원도 있고 정책위도 있고 얼마든지 의견 제시를 했을 텐데 아니면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거냐. 그럼 본인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뭐 그 당시에 어떤 의견을 당에서 제시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고 제가 볼 때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냥 어디 뭐 이광수 씨 그런 사람한테 물었다라는 것 같은데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는 당의 시스템이란 게 너무나 막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 도대체 민주연구원은 뭐하고 왜 있는 거죠?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